대부분의 사람들은 스웨덴을 동화 속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때 묻지 않은 숲, 아름다운 사람들, 그리고 유토피아에 가까울 만큼 완벽한 사회 안전망을 갖춘 곳. 그들은 스톡홀름의 깨끗한 거리를 보고 481일간의 유급 육아휴직에 대해 들으며 스웨덴을 이상적인 사회라고 단정 짓습니다. 하지만 이 완벽한 이미지는 모순이라는 토대 위에 세워진 아름다운 새장과 같은 치밀하게 구축된 외관일 뿐입니다. 만약 제가 스웨덴을 이토록 완벽하게 보이게 만드는 바로 그 사회적 계약이 사실은 가장 깊은 불안의 원천이라고 말씀드린다면 어떨까요? 평온한 수면 아래 국가의 영혼을 건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요. 이것은 단순한 관광이 아닙니다. 이것은 파라다이스의 덱에 대한 탐사입니다. 지금부터 저와 함께 스웨덴 패러독스의 비밀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우리의 여정은 그 신화가 탄생한 곳, 바로 복지국가, 즉 폴크헤메트 폴켄맷, 국민의 집에서 시작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정치 용어가 아닙니다. 1930년대 사회민주당 지도자 페르 알빈 한손에 의해 구상된 현대 스웨덴의 근간을 이루는 철학입니다. 그의 비전은 극심한 계급으로 나뉜 사회를 하나의 국가 가족으로 변모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국가가 자애로운 부모 역할을 하며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보살피는 것이죠. 이는 안보와 평등에 대한 급진적인 약속이었고 거의 한 세기 동안 스웨덴 삶의 모든 측면을 형성해 왔습니다. 이 약속은 가장 근본적인 방식들로 실현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스톡홀름 아파트의 수돗물은 단지 마실 수 있는 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계에서 가장 순수한 물 중 하나이자 변함없는 품질로 제공되는 공공재로서 국가적 자부심의 원천입니다. 국토의 거의 70%를 덮고 있는 광활한 숲은 단순한 풍경이 아닙니다. 그것은 공공의 권리입니다. 알레만스레텐, 알레만 레텐, 즉 만인의 권리라는 개념은 이러한 집단적 소유권을 심오하게 표현합니다. 개인 정원을 제외한 거의 모든 토지에서 존중을 표하는 한 누구나 걷고 캠핑하고 베리와 버섯을 채취할 수 있게 허용합니다. 이는 신뢰에 기반한 자연과의 깊은 연결이며 국가 DNA 자체에 짜여 있습니다. 이 철학은 스웨덴 사회보험청인 포에르셰크링스카산, 퍼세크링카산에 의해 관리되는 복잡하고 놀라울 정도로 포괄적인 지원 시스템으로 확장됩니다. 이것은 요람에서 무덤까지 모든 시민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기관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이 아픕니다. 의사의 진단서 없이도 최대 14일간 유급병가를 낼 수 있습니다. 국가와 당신의 고용주는 당신을 신뢰합니다. 병이 그 이상으로 길어지면 포에르셰크링스카산이 질병수당으로 개입합니다. 치과 충전이나 복잡한 시술이 필요합니까? 국가는 비용을 크게 줄여주는 보조금을 제공합니다. 직장을 잃었습니까? 자발적 실업기금 에이카사에 혜택을 신청할 수 있는데 이는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동안 이전 소득의 상당 부분을 제공합니다. 교육은요, 초등학교부터 대학교, 심지어 박사 과정까지 완전히 무료입니다. 학생들은 또한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예외적으로 낮은 이자율의 국가 보조 대출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부모가 공유할 수 있는 480일간의 유명한 유급 육아휴직이 있으며 이 중 90일은 공동 책임을 장려하기 위해 각 부모에게 특별히 할당됩니다. 이것은 어떤 척도로 보아도 안보를 창출하고 평등을 증진시키기 위해 설계된 사회공학의 걸작입니다. 하지만 이 걸작에는 세계에서 가장 높고 복잡한 세금이라는 막대한 대가가 따릅니다. 이는 고소득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최고 한계 소득세율이 50%를 훌쩍 넘을 수 있지만 세금 부담은 모든 사람이 느낍니다. 스웨덴은 대부분의 상품과 서비스에 대해 세계 최고 수준인
25%의 표준 부가가치세, 즉 몸스를 부과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세금이 아닙니다. 스웨덴의 꿈에 대한 구독료입니다. 이것은 돈과 국가에 대한 당신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바꿉니다. 당신은 단지 시민이 아닙니다. 당신은 거대한 집단 기업의 주주이며 당신의 배당금은 사회보장의 형태로 지급됩니다. 그리고 바로 지금 그 기업은 심각한 역풍에 직면해 있습니다. 원래 영상은 스웨덴 경제가 유럽연합에서 가장 약한 경제 중 하나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심각한 왜곡입니다. 스웨덴은 고도로 발전된 수출 지향적이고 혁신적인 국가입니다. 기술 에릭슨, 스포티파이, 공학 볼보, 스카니아, ABB, 패션 H&M, 아크네 스튜디오, 심지어 비디오 게임 모장 마인크래프트, 킹 캔디 크러쉬 분야의 글로벌 강국입니다. 하지만 그 경제는 독특하게 취약합니다. 유로화를 채택하지 않고 자국 통화인 크로나를 유지하기로 선택함으로써 스웨덴은 통화 정책 통제권을 유지하지만 동시에 글로벌 시장 변동에 노출됩니다. 최근 몇 년간 크로나는 유로와 달러에 비해 크게 약화되어 수입식품부터 해외여행까지 모든 것이 스웨덴 사람들에게 더 비싸졌습니다. 세계적인 현상인 인플레이션은 이곳에 특히 심각한 타격을 입혔습니다. 에너지 가격은 엄청나게 상승했고 기본 식료품 비용은 급등했습니다. 동네 카페에 커피 한 잔이 쉽게 6에서 7달러가 될 수 있습니다. 스톡홀름 중심께서 25달러짜리 간단한 파스타 요리는 과장이 아닙니다. 그래서 스웨덴 사람들은 크로나로 벌고 크로나로 쓰지만 그 소득의 구매력은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높은 생활비는 지속적이고 체감되는 압박입니다. 주요 도시에서 집을 소유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점점 더 실현 불가능하게 느껴지는 거대한 도전입니다. 스톡홀름의 아파트 가격은 제곱미터당 $10,000에 쉽게 도달할 수 있습니다. 100제곱미터짜리 평범한 가족주택은 $10,000,000 이상이 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제적 현실은 대부분의 가족에게 맞벌이가 진보적인 선택이 아니라 기본적인 필수사항임을 의미합니다. 안전망은 견고하고 안심이 되지만 일상생활은 비싸고 위험 부담이 큰 균형 잡기입니다. 파라다이스에는 암호가 있고 그 암호는 완전한 경제적 참여입니다. 스웨덴 삶의 리듬을 진정으로 이해하려면 그들의 무언의 언어를 배워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두 단어는 어떤 어학 과정에서도 가르치지 않지만 모든 사회적 상호작용을 지배합니다. 바로 라굼과 얀테라겐입니다. 라굼은 가장 전형적인 스웨덴 개념입니다. 한국어로 직접 번역할 수는 없지만 딱 적당한 양이라는 원칙을 구현합니다. 너무 많지도 너무 적지도 않게 모든 것에서 절제, 균형, 공정성을 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입니다. 스칸디나비아 디자인의 깔끔한 선과 절제된 우아함에서 라굼을 볼 수 있습니다. 기능적이고 아름답지만 결코 화려하지 않죠. 사회적 분위기에서 그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차분하고 질서정연하지만 시끄럽고 활기찬 감정으로 넘쳐나는 경우는 드뭅니다. 대중교통에서의 적당한 대화 볼륨에서 그것을 들을 수 있습니다. 라굼은 모든 극단을 피하고 중간 지점에서 깊고 변함없는 만족감을 찾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그것은 삶의 철학입니다. 하지만 라굼에게는 더 어둡고 제한적인 형제, 즉 그 옆을 걷는 그림자가 있습니다. 바로 얀테라겐, 즉 얀테의 법칙입니다. 이것은 공식적인 법이 아니라 1933년 덴마크 노르웨이 작가 악셀 산데모세의 소설에서 유래한 강력하고 불문율적인 사회 규범입니다. 10개의 규칙이 있지만 모두 당신이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하나의 압도적인 핵심 원칙으로 귀결됩니다.
성공을 자랑하지 마십시오. 부나 지능을 과시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공동체에 다른 누구보다 낫거나 똑똑하거나 더 중요하다고 믿지 마십시오. 얀테락에는 위대한 사회적 평준화 장치이며 수능과 겸손을 요구하는 문화적 힘입니다. 한편으로는 집단주의 정신을 함양하고 오만함을 방지합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야망, 창의성, 개성을 억누를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 큰 승진을 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많은 문화권에서는 친구나 가족과 함께 큰 소리로 축하할 것입니다. 스웨덴에서는 얀테라겐의 조용한 시선 아래 자랑스러워 보일까 두려워 "아, 팀의 노력이었어요" 라거나 "운이 좋았을 뿐이에요" 라고 겸손하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사회 규범은 스웨덴 사회를 외부에서 볼 때 매우 평온하고 비대립적으로 보이게 만들지만 특히 더 표현적인 문화에 익숙한 외국인에게는 심각한 고립감을 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스웨덴에서 새로운 친구를 사귀기가 왜 그렇게 어려운지를 설명합니다. 바에서 낯선 사람에게 다가가거나 버스에서 대화를 시작하는 것은 지나치게 적극적이거나 개인 공간을 침범하거나 라곰을 깨뜨리는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틴더와 같은 데이팅 앱이 왜 그렇게 보편화되었는지를 정확히 설명합니다. 그것들은 대면 거절에 엄청난 사회적 위험을 우회할 수 있는 구조화되고 사전 승인된 안전한 디지털 공간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문화적 역학은 합의가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겨지는 사회, 즉 분란을 일으키는 것이 최고의 사회적 죄악인 사회를 만듭니다. 공개적인 모임에서 정치나 종교는 거의 논의되지 않는데 이는 사람들이 의견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러한 주제가 본질적으로 분열을 조장하기 때문입니다. 날씨나 여름 휴가 계획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더 안전하고 더 라곰합니다. 이것이 당신이 관찰하는 평온함의 원천이지만 동시에 깊고 말하지 못하는 외로움의 잠재적 원천이기도 합니다. 사회적 조화는 모든 사람이 같은 조용하고 조심스럽게 조절된 음으로 노래하기로 동의함으로써 유지됩니다. 스웨덴의 직장은 이러한 강력한 문화 규범의 완벽한 축소판입니다. 많은 회사들이 CEO가 주니어 직원들과 함께 개방형 사무실에 앉아 이름으로 불리는 수평적 위계 질서를 자랑합니다. 결정은 종종 하향식으로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콘센수스 쿨투르, 즉 합의 문화의 과정을 통해 도달됩니다. 이는 모든 사람이 목소리를 내고 앞으로 나아갈 길에 동의하도록 하기 위한 끝없는 회의와 토론을 포함합니다. 이것이 잘 작동할 때는 엄청난 동의와 팀 결속력을 키웁니다. 그렇지 않을 때는 미칠 듯이 느리고 혁신을 마비시키고 위험 회피를 조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무일의 바로 중심에는 피카가 있습니다. 이것을 단순히 커피 브레이크로 치부하는 것은 그 중요성을 근본적으로 오해하는 것입니다. 피카는 의무적이고 종종 하루에 2번 있는 사회적 제도입니다. 모든 일이 멈추고 동료들이 모여 커피를 마시고 상징적인 시나몬 롤인 카넬블레와 같은 페이스트리를 먹으며 그냥 이야기하는 예정된 휴식입니다. 이곳에서 관계가 형성되고 비공식적인 지식이 공유되며 부서 간의 장벽이 허물어집니다. 여러 면에서 합의를 이끌어내는 실제 작업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지속적으로 피카를 건너뛰는 것은 당신이 팀 플레이어가 아니며 집단 밖으로 자신을 두는 신호입니다. 이 구조는 유명한 스웨덴의 일과 삶의 균형을 지원하고 번아웃을 방지하며 인간적인 근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균형은 점점 더 큰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논의했듯이 경제적 압박은 스웨덴 사람들이 열심히 일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웨버리 가족이라는 낭만적인 생각은 대체로 과거의 유물입니다. 성평등에 대한 국가의 확고한 의지는 여성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고용률 중 하나를 가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 평등은 진보적인 이데올로기만큼이나 경제적 필요성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외국인이 이 독특한 시스템에 진입하는 것은 상당한 도전을 제기합니다. 60세 미만의 거의 모든 스웨덴 사람들이 억양없는 완벽한 영어를 구사하지만 직업 생활은 거의 전적으로 스웨덴어로 진행됩니다. 영어로 생존할 수는 있지만 그것 없이는 진정으로 통합되거나 직업적으로 성공할 수 없습니다. 모든 뉘앙스, 사무실 잡담, 피카대화, 콘센수스 쿨투르의 미묘한 신호들, 이 모든 것이 스웨덴어로 일어납니다. 정부는 이민자들을 위한 훌륭하고 무료인 스웨덴어 강좌 SFI를 제공하지만 복잡하고 미묘한 사무실 문화를 탐색하는 데 필요한 유창함 수준에 도달하는 것은 수년간의 헌신을 요구합니다. 균형 잡힌 삶의 약속은 실제하지만 완전한 몰입과 불문율적인 현지 규칙의 수용을 요구합니다. 이제 우리는 스웨덴 현대사의 가장 복잡하고 민감하며 논쟁적인 장, 즉 이민에 대해 다루어야 합니다. 원래 영상은 나라의 대부분 범죄는 이민자들에 의해 저질러진다고 위험하고 무책임하게 진술했습니다. 이것은 공식 통계에 의해 반박되는 심각한 단순화일 뿐만 아니라 깊고 복잡하며 고통스러운 현실을 의도적으로 무시하는 해로운 고정관념입니다. 수십 년 동안 스웨덴은 스스로를 세계의 인도주의적 양심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20세기 중반 번성하는 산업을 부양하기 위해 남유럽과 핀란드에서 초청 노동자를 받아들였습니다. 그 후 수십 년 동안 70년대 칠레부터 90년대 발칸반도에 이르기까지 정치적 박해를 피해온 난민들에게 문을 열었습니다. 이는 2015년 난민 위기 때 절정에 달했는데 당시 스웨덴은 1인당 다른 어떤 유럽 국가보다 더 많은 난민을 수용했습니다. 오늘날 스웨덴 거주자 5명 중 약 1명은 스웨덴 밖에서 태어났습니다. 이 정책은 한때 동질적이었던 사회를 활기찬 다문화 사회로 돌이킬 수 없게 변화시켰습니다. 하지만 이 급격한 변화는 엄청난 도전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폴크헤메트의 이상적인 약속은 출신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스웨덴의 국민의 집에 원활하게 통합될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종종 분리와 배제, 즉 스웨덴 정치 토론의 핵심 용어인 우탄 포에르스캅, 우탄 표스캅이었습니다. 많은 이민자 커뮤니티가 60년대와 70년대에 지어진 주요 도시를 둘러싼 콘크리트 주택 단지 밀리온 프로그라메트, 밀존 프로그램맷에 집중되었습니다. 이 지역에서는 실업률이 현저히 높고 학교 성적이 낮으며 사회적 이동성이 심각하게 제한됩니다. 이것은 사실상 평행 사회를 만들어냈고 그곳 주민들은 주류 스웨덴 생활과 거의 일상적인 접촉이 없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경제적 배제 조건은 일부 지역에서 조직 범죄와 잔혹한 갱단 폭력을 포함한 심각한 사회 문제의 온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이민자들에 의해 야기된 문제라고 말하는 것은 수십 년간의 통합 정책의 체계적인 실패, 경제적 권리 박탈, 그리고 사회적 배제의 심오한 도전을 고의로 무시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민족이나 출신의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정책과 환경에 뿌리를 둔 복잡한 사회 경제적 문제입니다. 이러한 사회적 마찰은 오랜 스웨덴의 합의를 산산조각낸 정치적 지진을 일으켰습니다. 수십 년 동안 정치는 중도 좌파 사회민주당이 지배하는 안정적인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통합의 도전은 백인 민족주의 운동에 뿌리를 둔 정당인 스웨덴 민주당의 극적이고 한때 상상할 수 없었던 부상을 촉발했습니다. 정치 기득권층에 의해 코르동 사니테르, 초르돈 사니타이레 아래 천대받던 수년간의 세월 끝에 그들은 이제 의회에서 두 번째로 큰 정당이자 중도 우파 정부의 핵심 권력 중개자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엄격한 이민 제한,
법과 질서, 그리고 전통적인 스웨덴 가치의 수호를 내세워 선거 운동을 합니다. 나라는 이제 깊고 종종 고통스러운 정체성 위기 속에 있습니다. 21세기에 스웨덴 사람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국민의 집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습니까? 아니면 전통적인 문화적 틀에 맞는 사람들에게만 예약되어 있습니까? 과거의 평온한 정치적 합의는 사라지고 양극화되고 종종 신랄한 논쟁으로 대체되었습니다. 이것이 공기 중에 느껴지는 말하지 않은 긴장이며 예의 바른 라곰의 겉모습, 바로 뒤에 숨겨진 깊은 사회적 분열입니다. 스웨덴은 더 이상 단순한 동화가 아닙니다. 우리 시대의 가장 큰 정치적, 사회적 도전 중 하나를 위한 살아있는 실험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풍경 그 자체에 대해 이야기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스웨덴에서는 지리가 운명이기 때문입니다. 국가의 정신은 나라의 두 극단적인 특징, 즉 영광스럽고 끝없는 여름의 빛과 깊고 억압적인 겨울의 어둠에 의해 정의됩니다. 여름에 나라는 다시 태어납니다. 5월 말부터 8월까지 해는 거의 지지 않는 백야 현상이 나타납니다. 삶은 야외로 이동합니다. 온 나라가 상징적인 팔루레드, 팔루레드, 색으로 칠해진 여름 별장, 즉 스투고르스투골로 이주하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9만 개가 넘는 호수에서 수영하고 긴 황혼 속에서 바비큐를 하며 모든 소중한 빛의 순간을 만끽합니다. 이것은 집단적이고 전국적인 행복감의 시기입니다. 하지만 그 다음엔 겨울이 옵니다. 그리고 그것과 함께 므르크레트, 뮬크렛, 즉 어둠이 찾아옵니다. 최북단 스웨덴 라플란드에서는 해가 몇 주 동안 완전히 사라지는 극야가 있습니다. 스톡홀름에서조차 겨우 대여섯 시간에 침울하고 약한 햇빛만 볼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심리적 타격은 실제하며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계절성 정서장애는 흔한 질병이며 길고 춥고 어두운 밤은 정신력에 심각한 시험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높은 세금과 결합하여 스웨덴 사람들과 외국인 모두가 나라를 떠나기로 선택하는 주된 이유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스웨덴 사람들은 놀라운 문화적 대처 메커니즘을 개발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위스 엠 마이세, 문화, 즉 의도적인 아늑함을 창조하는 기술입니다. 그것은 내면의 빛을 만들어 어둠에 맞서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사방에 촛불을 켜고 따뜻한 담요에 몸을 감싸고 뜨거운 글레그, 길렉, 향신료를 넣은 와인을 마시고 친구들과 위안이 되는 식사를 나누며 추위를 견디기 위한 연결과 따뜻함을 찾는 것입니다. 물리적인 빛이 없을 때 심리적인 빛을 창조하려는 적극적이고 의식적인 노력입니다. 그리고 겨울에는 조용한 아름다움도 있습니다. 눈 덮인 풍경의 마법, 얼어붙은 호수에서 스키와 아이스 스케이팅을 즐기는 기쁨, 그리고 북극 하늘에서 춤추는 오로라, 즉 노르셴 노르켄의 초자연적인 장관. 그리고 아마도 전체 스웨덴 사고방식의 가장 놀랍고 상징적인 표현은 꽁꽁 얼어붙은 추위 속에서 카페 밖에 평화롭게 잠들어 있는 양모 겹겹이 쌓인 유모차 속 아기들의 흔한 광경일 것입니다. 외부인에게는 충격적인 태만으로 보입니다. 스웨덴 사람에게는 완벽하게 논리적입니다. 그들은 신선하고 차가운 공기가 건강에 좋고 회복력을 키우며 아기들이 더 잘 자도록 돕는다는 깊은 문화적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쁜 날씨는 없다. 단지 부적절한 옷만 있을 뿐이다라는 국민 속담이 모든 것을 요약합니다. 하지만 그 이상으로 그것은 집단적 신뢰의 급진적인 행위입니다. 그것은 아무도 그들의 아이를 해치거나 데려가지 않을 것이라는 사회의 안전에 대한 신뢰입니다.
그것은 첨단 유모차와 양모겹이 아기를 완벽하게 따뜻하게 유지할 것이라는 그들의 장비와 지식에 대한 신뢰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들의 공유된 문화적 지혜에 대한 심오한 신뢰입니다. 그것은 스웨덴의 사회적 계약, 복지국가, 라곰의 철학, 그리고 자연과의 깊은 연결이 모두 하나의 조용하고 깊이 역설적인 이미지로 응축된 것입니다. 그것은 엄청난 집단적 신뢰 위에 세워진 사회가 이제 그 신뢰를 절대적인 한계까지 시험하는 실존적 도전에 직면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스웨덴은 단순한 엽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살아 숨쉬는 그리고 매우 복잡한 사회 실험이며 자신의 숭고한 이상에 대한 진정한 대가와 씨름하는 국가입니다. 그것은 세계에서 가장 편안하고 안전한 집 중 하나를 성공적으로 지었지만 이제 누구를 안으로 초대하고 어떻게 유지비를 감당할 것인가 라는 어려운 질문과 씨름하는 사회의 이야기입니다. 이곳으로의 여정은 완벽한 유토피아를 찾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아름답고 복잡하며 종종 모순적인 인간의 노력을 이해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그것은 진보는 결코 끝나지 않으며 심지어 파라다이스에도 길고 어두운 그림자가 있다는 강력한 교훈입니다. 스웨덴 패러독스의 어떤 부분이 당신을 가장 놀라게 했습니까? 얀테라겐의 조용한 힘이었나요? 일과 삶의 균형, 뒤에 숨겨진 압박이었나요? 아니면 정체성 위기의 복잡성이었나요? 여러분의 생각이나 질문을 아래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었다면 여행지의 표면 너머를 깊이 들여다보는 것을 좋아하는 다른 여행 친구와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세상의 가장 매혹적이고 오해받는 장소들에 대한 더 깊이 있는 탐사를 위해 구독해 주세요. 그리고 다른 나라의 숨겨진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채널의 다른 영상들을 탐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여정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